지금 국민의힘은 예. 강남 보수도 영남 보수도 아니다. 어디 보수입니까? 신앙 보수다. 신앙, 기독교. 뭐 그렇게 표현할 예. 교회 보수라고 보수. 표현할 수 있는 예. 건데 이유가 뭐냐? 그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 상황을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큰 틀에서 변화나 혁신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대로 갈 거다. 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거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패했고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바꿔질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어찌됐건 선거라는 건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수파 연합을 회복할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지도부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이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만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의 회담을 영수회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사실 예전에 이미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걸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집권단 총재였던 시절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냥 당원, 그다음부터 1호 당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뭐 집권당의 총재나 이런 역할을 안 맡기 때문에.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어쨌든 자, 영수회담이라는 용어에는 김수민 평론가 동의하세요? 뭐 저는 그 용어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향이 여당이라든지 대통령 쪽에서는 영수회담이란 말을 오히려 기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하고 딱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부담이 있거니와 이게 당정 분리가 예전 시대보다는 있는 거기 때문에 여야 대표부터 먼저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또 제1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을 만나야겠다. 대통령이 여당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 아니냐, 이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장을 할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뭐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오래된 듯한, 낡아 보이는 듯한 언어긴 하지만 또 그 말이 담고 있는 일종의 함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참 염치 없는 것 같아요. 영수회담 말씀하셨듯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명칭과 상관없이 네.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를 2번이나 발로 찼잖아요. 본인이. 여야 지도부 오찬도 있었는데 그때 불참했고, 신년 인사회도 국힘만 불참했거든요. 그렇게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왜 그렇게 기회를 줘도 발로 차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기 몸값 높이기, 체중 높이기만 생각하는 거죠. 대화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그 야권의 완벽한 이 주자로서 우뚝 섰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 어게인 계속 하면서 했던 사람으로서 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건, 지난 정부에서 720일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때는 좀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입장,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뭐 장동혁 대표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신해서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한 건데. 아니 계속 지금 네. 승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여야 간의 대화, 집권 시기에 보여줬던 여야 간의 대화를 차단했던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아니,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말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야당 대표와의
만남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그건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원래 야당 대표 되면요. 대통령 혼자 만나고 싶어 해. 그렇죠. 그렇게 혼자 만나야 당내에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 확립이 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대통령의 맞상대는 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영수회담이라는 네. 표현도 야당 대표들은 늘 그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아, 당연히요. 그래서 영수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양쪽의 대장들이 만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야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일 때 수도 없이 영수회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화할 수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영수회담을 주장했을까? 이거 정치적 함의는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당내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제명된 이후로 의원들 그다음에 무슨 뭐 대안과 미래 뭐 그다음에 뭐 한동훈 지지자들이 뭐 연일 시위하고 뭐 사퇴하라 이런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 예. 심지어는 재심 투표까지 하자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 당내 어려운 상황을 단 한 칼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건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당연히요. 예. 어, 오늘 그거- 그 얘기 분명히 한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예. 정확하게 저는 오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수회담 제안에는 오늘 사실은 오늘 국회 연설 끝나고 나서 뭐 재신임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할 거다라고 의원총회 끝나고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걸로 끝났죠. 이걸로 이제 영수회담 제안으로 나는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거다. 그렇죠. 자, 김선희 평론가 네. 어떻습니까? 또 오늘 여당에서는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내란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그러면서 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 또 비판이 나왔거든요. 네, 변함없이 이거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강조한 연설이었고 제가 전문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예.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등장 안 하고 계엄이라는 말도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3 사태를 안 거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연설문이었고 이거를 이제 통과하고 싶어하는 패스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느껴졌죠. 또 한편으로는 좌파, 친북 이런 단어도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념적인 구도를 또 끌어오진 않겠다. 그래서 좀 현재의 그 상황을 탈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많이 느껴지는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단식 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많이 써왔는데 근데 국민들은 의석이 100석 넘는 제1야당이면 뭔가 간철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또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당 내에서도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영수회담 촉구만큼 뭐 상식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만한 카드는 또 없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내일 장동혁 대표를 예방한다고 하니까 뭐 거기서 알게 모르게 이 오늘 제안한 영수회담 이 부분도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겠죠. 예.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응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단독으로는 안 만났잖아요. 늘 정청래 대표와 함께 한 번 만나서 다 같이 만났잖아요. 예. 그렇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손을 굳이 잡아줘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거예요.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지금은 단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은 여야가 먼저 대화를 할 때지 그렇죠. 대통령이 자꾸 나서면 이게 되겠느냐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일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써야 된다. 예. 몸을 쓸 때가 따로 있는데 예. 몸을 쓸 때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때 몸을 쓰는 거다. 예. 그러니까 YS의 단식이라든지 DJ 단식이라든지 이럴 때 몸을 쓴 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다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정작 머리 써야 될 때 몸을 쓴 거죠. 왜? 누구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크게 동의하거나 공분을 일으키거나 이러질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예. 장동혁 대표의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신뢰성이 없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 장동혁 대표 쪽에서 들으면 섭섭하겠는데. 섭섭해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국민의힘 대표인데 대표는 뭐 합니까? 단식 농성을 통해서 이 당 내는 이렇게 딱 결집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들만의 리그죠. 예. 김선희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뭐 단식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 농성 이후에 직후에는 장 대표 그림력이 좀 강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적어도 당 그래서 내에서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협량하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네, 근데 다 소용없는 게 며칠 뒤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하면서 그건 다 엎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특히 예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소식이 소식을 덮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항상 그 페이스를 유지하거나 혹은 적절하게 강조하고 반복해줘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뭐 1도씩 중도 쪽으로 돌린다라고 했지만 돌릴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다시 원래 있던 방향으로 틀 때는 사람들이 다 떠들썩하게 알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소리를 내가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단식 농성했던 거를 지금 별로 기억에서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정리하려고 칼을 빼들면 빼들수록 오히려 더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딜레마 속에 장동혁 대표가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좀 복잡하고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명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이죠. 그 탈당 권고 징계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로부터 10일이 도과, 또 법률 용어를 써요. 10일이 도과했기 때문에 제명됐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브리핑을 해요. 그거 좀 이 당원 당규 해석상 그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당 기조국에서 명확하게 좀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게 제명된 거로 한 거는 아니다. 최고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어서 그 부분을 당 기조국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혁 전 최고위원 그 징계 문제도. 아니, 탈당 권유는 예. 당헌 당규에 나와 있어요. 예. 10일 도과하면 예. 자동 제명입니다. 그래서 의결 필요 그런데 없어요. 최고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또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일반적으로 그 당원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이미 다른 당의 당원 당규를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의 정무실장을 했거든요. 그 징계 받으셔갖고 징계도 받아봤고요. 예.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군요. 대신 저는 사면 받았어요. 사면 받으셨어요? 어떻게 사면 됐습니까? 아니 그 당에 그 탈당을 하기 전에 예. 4명이 사면됐는데 예. 홍준표, 그다음에 김재원, 이준석, 김철근 이렇게 4명이 사면됐죠. 그래요? 고물이신데요. 이준석 감사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면을 받고 그렇죠. 탈당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사면 됐는데 왜 그냥 안 남아 있고? 아니 우리는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되니까 예. 나오길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한동훈 전 대표 이거 뭐 얘기를 해도 사실 답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는 의원들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잘라냈으니 이제는 그야말로 단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고, 전환기 씨가 들어왔으니 장동혁 대표는 더더욱 윤허개인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의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나면은 장동혁 대표가 뭔가 그래도 좀 거기서 벗어나려는 몸짓이라도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고, 이 복잡한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명쾌하게. 나중에 이건 다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어떤 분이 국민의힘 상황, 전국에 대해서 명료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가 입증이 되는 시간입니다. 떨리네요. 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 오늘 얘기 많이 하시는 애?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국민의힘은 예. 강남 보수도 영남 보수도 아니다. 어디 보수입니까? 신앙 보수다. 신앙, 기독교. 뭐 그렇게 표현할 예. 교회 보수라고 보수. 표현할 수 있는 예. 건데 이유가 뭐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 상황을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큰 틀에서 변화나 혁신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대로 갈 거다. 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거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패했고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바꿔질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어찌됐건 선거라는 건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수파 연합을 회복할 방법이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지도부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왜? 시련과 고난이니까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끼리만. 계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지난 대선 때 세대 포이론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어떤 득표 전략 측면에서는 유효했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인다. 제가 봤을 땐 딱 90년대 3당 합당 했을 당시에 그 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던 선거 전략에서 단 1도 변화가 없어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 시절에 한 얘기가 있죠. 뭐 뭉치면 이긴다. 예. 그런데 내 경쟁자 빼고.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근데 저는 그 3당 합당 당시와 변함이 없다라고 김철근 총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3당 합당 이전으로 돌아간 국민의힘이 아니다. 3당 합당이라는 것은 적어도 민주화 세력까지 섞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독재의 잔재 세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고 또 정책적으로도 노태우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 나중에 이명박 정부도 여러 가지 뭐 나중에 경제 민주화도 있고 그 전에는 박근혜 정부. 네, 그렇죠. 예. 노태우 정부 때도 토지공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서민 쪽으로 더 다가가는 그런 행보들을 했었거든요. 더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 남북 관계에 초석이 되는 남북 관계 기본 합의서. 그렇죠. 그 남북 간의 대화와 화해로 나아가는 그 길을 노태우 정부가 열었다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요. 보수 정부가 그걸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3당 합당으로 만들어졌던 거대 보수 세력은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이다. 일본 자민당 같은 그런 세력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름도 사실은 민주자유당. 그렇습니다. 좀 민자당. 순서만 바꿨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우익 난동꾼의 정당 정도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닌 그런 상황이고 또 의제 주도력도 없고 그리고 당내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지도력도 존재하지 않는 아나키가 선장 없는 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 들으면 자꾸 섭섭한 말씀들만 이렇게 골라서 하세요. 대표인데 그래도. 저는 장동혁 예. 대표 체제 출범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선장이 아니다. 그 결과라고 봅니다. 어. 선장 없는 배의 결과인 것이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 대표는 선장이 아니라 워터스키어다. 배가 일단 그 강성지휘층 중심으로 가면은 거기에 줄을 걸어가지고 이제 장 대표의 솜씨라면은 그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스키를 타고는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 그냥 그렇죠. 고꾸라질 수 있는. 그렇기도 하고 방향은 본인이 설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이대로 쭉 관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누가 또 큰 사고를 쳐가지고 뭔가 국면이 바뀌거나 두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후자의 전형적 사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사태였었죠. 그래서 현재 그 지도력이랄지 수습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거의 상실됐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그냥 뭐 저쪽 방향으로 쓰러지듯이 쓸려가네 이 정도 그림인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약간 오해한 것 같은데 그 3당 합당 얘기는 그 기득권층의 논리인데 진영과 지역 대결 구도로만 선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 낡은 전술 전략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 평론가는 어쨌든 간에 3당 합당 이전으로 아예 그래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이 합류하면서 산업화 독재 세력에 어쨌든 민주화 세력도 함께하는 이런 모양새는 취했었는데 이걸 아예 그냥 이른바 네. 뭐 그 독재 세력이나 낡은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 그 지지자들에게 국한되는 쪽으로 오히려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네,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다 들어보셨으니까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번 생에 처음 보는 야당, 제1야당 이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야당이 그 다시 이제 집권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저히 납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그동안 보수 성향에 있었던 스윙보트 세력들도 전부 다 반 국힘의 정서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큰 변화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40% 가까이 득표했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림없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는 또 하나는 불구하고 그게 독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예, 그게 그 와중에도 우리가 41%를 얻었으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방선거 총선을 그리고 보궐선거들은 다 졌지만 마지막 집권 4년차 5년차 때 완벽하게 역전을 해서 다시 정권을 찾아왔다. 그러니 지금 선거랑 상관없다. 4년차 5년차 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야당이 정치개혁을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여당이 되면 정치개혁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밀리는 거죠. 예, 민생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도를 갖기 때문에 야당이 정치개혁 이슈에 대해서 주도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도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단식을 통해서 이뤄내고 여러 가지 선거법 개정들도 야당이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이뤄냅니다.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의 정치개혁 이슈에 딱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선거 연령 16세로 인하하자. 이런 하품 나오는 얘기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 정치개혁 이슈를 끌고 가고 여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국민들께 얼굴 찌푸릴 수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얘기하지 못해서 겨우 꺼낸 게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에 몇 개 안 되는 나라밖에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걸 꺼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힘의 현실이다. 정말 답 안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젊은 층들이 오히려 보수화하고 있다. 젊은 층들이 보수 정당의 우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투표 연령을 더 낮추면 낮출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한 표가 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당장 소장파 의원이 김재섭 의원도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SNS에 글을 썼더라고요. 전 세계 16세 가운데 가장 똑똑한 16세가 대한민국 16세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16세로 투표 연령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 16세로 낮추자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주장을 뭐 장동혁 대표가 구주장한다고 해서 제가 반대하면 예. 안 되겠죠. 그 영화 대사에도 있잖아요.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시합 하는데 김일성이 알리 응원하면 나는 포먼 응원해야 되냐. 이 변호인 대사죠. 그런 예. 것처럼 원래 내가 하던 주장이니까 장동혁 대표가 했으면 당신도 했구나 이렇게 오히려 반가워할 일이지 뭐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 16세 때부터 이미 16세 투표권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오랜 지론입니다. 그래서 16세 때부터 그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하셨어요? 했었습니다. 이 정도 나이면 할 수 있어야 오. 되지 않나. 달인이시네요. 그냥 투표 연령의 네. 달인. 달인이 5년 아니라 동안 16세. 그냥 시민권의 하나의 종류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근데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속은 보이죠.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보수화됐다더라. 이것 때문에 사실 그전에 투표 연령 인하할 때도 10대 보수화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전까지는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청소년들이 뭘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더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속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치부 기자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었던 속설이 젊은 층은 가령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에서는 민주당 그렇죠? 고령층은 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바뀐다. 바뀌고 있다. 특히 20대 뭐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은 이게 민주당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화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딱 간파해내고 선거 전략을 세운 게 그 이준석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었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 실제로 그 예. 선거 연령도 18세로 낮췄고 예. 그다음에 입후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죠. 피선거권도 낮췄고 저는 그 16세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 예. 다만 이제 폐해가 있을 수 있죠. 학교가 전부 다 고등학교가 예. 선거판으로 이렇게 변질될 우려 예. 그런 거에 대한 폐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본인들의 미래를 선택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 아닙니까? 왜 그분들은 선택할 권한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곧 얼마 안 있으면 3년 4년 후면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것도 다 있을 건데 왜 나는 선택이 안 되는 겁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미래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고려돼야 될 문제다. 예. 뭐 다들 찬성이시네요. 예.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가 그 젊은 지도자 있잖아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수상이 나오고 막 하긴 이래요. 또 특히 여성 예. 수상이 나오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10대 중반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실제로 정당 활동을 하고 예. 정치 활동을 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그 공직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요 직책에서 한 10년 정도 경험을 가져요. 그래서 30대 초반이지만 국가를 운영할 정도의 경륜과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는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뭐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27, 8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남자의 경우. 예. 뭐 그렇게 해서 경험 좀 쌓고 해도 빨리 돼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바로 나와서 바로 되기 힘들잖아요. 최소한 10년, 15년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5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젊은 지도자 배출을 위해서도 저는 집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집행자는 젊은 지도자가 좀 필요하다. 예. 단 의회에서 그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다듬어 줄 수 있도록 노련한 분들이 의원이 좀 많아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근데 사실 투표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나이를 정하는 이유는 뭐 어쨌든 간에 독립적으로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인 그 견해나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걸 아마도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들어갈 때쯤 사회에 진출할 나이 때쯤을 기준으로 두는데 지금 우리가 만 18세까지 낮춰진 건데 2020년에 저희 때는 이제 만 20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년이었고 이제는 만 18세를 사실상 뭐 성년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당이 될 가능성이 커진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예. 생각하고요. 근데 함께 따라와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16세로 낮추기 16세를 위해서는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한 훈련들을 학교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좀 커버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혀 그걸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또 정당 내 구조가 10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 하에서 훈련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토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토양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이죠.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의 선거 연령은 전부 다 18세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6세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EU 선거, 그러니까 자국의 선거 말고 이후의 선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뭐 연령을 낮추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합적인 그 토양에 대한 이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문제 제기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좋다 이거예요.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야당이 주장해야 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주장해야 될 제1번째 이슈가 16세 하향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또 그 역량이겠죠. 뭐 지금 팩트체크 차원에서 저도 한번 이렇게 AI한테 물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투표권 나이는 대체로 16세부터 21살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레인지가 있는데 범위가 있는데 18세가 가장 많다라고 네. 돼 있고요. 16세로 돼 있는 나라가 뭐 오스트리아, 쿠바, 오스트리아. 예, 쿠바라고 돼 있다. 17세가 그리스, 인도네시아, 북한, 수단, 동티모르. 그리고 18세가 대한민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이렇게 18세가 가장 광범위하게 그 가장 많다라고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젊은 대표죠. 이준석 대표를 오늘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정파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얘기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국가 리더십이 30대, 심지어 30대, 40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식상한 감도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리더십이 앞으로 40대 지도자 반열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개혁신당을 내왕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지금 현 정치권을 또 원로로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에 깊이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 세력의 하나로서 저희 개혁신당도 그런 것들을 받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모처럼 기분 좋은 얘기를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도 40대 지도자가 네. 있었죠. 60년대 박정희, 80년대 전두환. 아, 왜 그러세요? 또 왜? 쿠데타로 됐지만 또 갑자기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있었죠. 있었지만 선출된 40대 권력 지도자는 없었죠. 없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60년대 케네디, 80년대 클린턴, 2000년대의 오바마 이런 분들이 40대 깜짝 놀랐어요. 예, 케네디가 42세, 예. 클린턴이 41세, 오바마가 46세. 네. 예. 그런 그 40대 젊은 리더십을 세워서 한 번씩 이 리셋한다 할까요? 예. 뭐 그런 데 활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도 헌정사 7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40대의 지도자가 한 번은 나올 타임이 됐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지난 대선 때 엄청 내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 그 마지막 TV 토론 때 또 많은 분들에게 비판받는 발언을 또 하면서 예. 오히려 투표율이 좀 득표율이 깎이지 않았느냐는 반성 많이 했습니까? 반성 많이 했죠. 예. 그 사과 안 했죠. 사과했죠. 예. 명시적으로 사과했어요. 사과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과라고 생각할 만큼 사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한번 가서 팩트 체크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억에 잘 지금 윤정한 위원장은 지금 동의 안 하는 표정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은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진정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네. 예. 끊임없이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 그 대왕과 미래 그 가서 강연하고 와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 이게 혹시 앞으로 많은 그 언론들이 기자들이 관심을 가진 건 예. 나중에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기자들이 또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교섭은 제가 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어찌됐건 큰 틀에서 그 좀 방향을 맞춰보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보수의 재건 방안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이번에 지방선거는 연대 안 하겠다고 더더욱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과는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지금 아직도 윤호개인 얘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이석연 위원장께서 작년 12월에 장동혁 대표를 만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집도끼 걱정은 좀 버려라. 제발 보수가 새 판을 좀 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했었죠. 예, 예. 그 연속선상으로 보면 이 보수의 또 한 축인 예. 그 이준석, 예, 새 판을 좀 짜주길 바라는 마음. 뭐 그게 이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